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4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보라고 부르던 그 입술이 그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을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2.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슬픈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남편 철수를 요양병원에 보낸 날, 그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때 제 심장이 정말 멈추는 줄 알았어요. 47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온 세월의 모든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옆을 지켜온 배우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내야 할까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그날,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끝없는 눈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소리쳤죠.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남손에 맡겨요? 작은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식들은 서로 다툰다. 저는 그 가운데서 찢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이 집이 남편에게는 낯선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밤마다 집을 나가려 하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한 이 한마디였어요. 누구세요? 왜 자꾸 와요? 47년. 4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낯선 사람으로 보는 그 눈빛.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저는 남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마지막에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7년의 사랑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은퇴 후 우리의 하루는 참으로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동네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제각각 가정을 꾸렸고 집은 둘만의 공간이 되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이네. 남편 철수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거칠었지만 든든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위해 일해온 그 손이었죠. 공원에서 돌아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동네 부녀회 활동이나
손자들 옷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고 남편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신문을 꼼꼼히 읽었어요. 여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손자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대. 우리도 하나 사줄까? 남편은 항상 손자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아들 승현이와 작은 딸 미영이의 딸 소희, 두 손주를 무척 아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조금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큰아들 민수가 술 한잔 마시고 할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니?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밤이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을 낳던 날들. 영수가,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러게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말고는. 남편이 농담을 할 때마다 저는 베개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깔깔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안전함을 느꼈어요. 주말이면 가끔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와서 안부를 물었고 작은 딸 미영이는 더 자주 들렀어요. 아빠, 건강은 어때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뭔 약이 이렇게 많아? 나이 들면 약 먹는 게 일이야. 남편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연금과 적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해벚꽃 축제에 가고 여름이면 피서지에서 며칠 보내고 가을엔 단풍 구경, 겨울엔 온천 여행. 소소하지만 충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같은 말을 2번 하거나 약속 시간을 까먹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보, 아까 그 얘기했잖아. 언제? 뭔 얘기? 방금 전에 승현이 성적 얘기요. 아, 맞다. 깜빡했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병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있거나 전화를 하고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 못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냉장고 문 열려 있어요. 아, 미안. 뭘 꺼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수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에요. 아, 그럼 내일 병원 가는 날이네. 병원은 화요일에 가잖아요.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들어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뭘 하고 계세요? 문이 열리자 남편이 수건을 두르고 나왔는데 온몸이 비누 거품투성이었어요. 여보, 왜 비누를 안 씻어냈어요? 씻었는데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씻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깜빡거려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영수가 미안해. 남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벌어졌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있거나 같은 약을 2번 먹거나 방금 전에 나눈 대화를 또 하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 밥은 언제 해? 처음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그 여자래요? 제가 영숙이잖아요. 아, 맞다. 영수가. 하지만 며칠 후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주. 그 여자, 내 안경 어디 있어? 여보, 저 영숙이에요. 안경은 침실 서랍에 있어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의 체온은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영수가, 나 이상하지?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고 당신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의 등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민수가 누구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큰아들 민수요. 아, 민수. 미안하다. 깜빡했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요. 병원? 왜? 그냥. 검진차 받아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 다 알고 있다는 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내가 이상해져도 날 버리지 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계속 불안해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도 다시 들어가려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가 또 갈아입고.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어디 간다고? 병원이요. 검사 받으러요. 무슨 검사? 같은 대화를 5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택시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촉촉하게 땀이 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부인, 걱정 마세요.
요즘 치료법이 많이 좋아져서 택시 기사가 위로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왜 왔지? 검사 받으러 왔어요. 간호사가 문진표를 주자 남편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써드릴게요. 남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남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철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또 한참. 그리고 또 고개를 저었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계산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요.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재촉하자 그제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뇌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시면 이 부분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와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때 의사가 내린 한마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천둥이 친 듯 울렸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지만 이미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재로서는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인지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초기이므로 2-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년. 47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3년이라니.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나 많이 아픈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져요. 약 잘 드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서야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펑펑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병에 걸렸다며? 네. 무서워. 남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배워가며 도서관도 다니고 치매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남편을 저에게서 빼앗아갈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함께 무너져 갈 거라는 걸.
남편의 병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딸 미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미영이가 물었을 때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즘 자꾸 졸려 한다며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거실에 앉은 두 자식을 바라보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요? 아버지가? 응. 초기 알츠하이머래. 그때부터 자식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수는 즉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서 모셔야죠.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시간을 더 낼게요. 하지만 미영이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도 이제 70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돌보세요?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해요.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를 남 손에 맡기겠다고? 오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두 자식이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볼 거야. 끝까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어떻게 돌봐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울게요. 제가 매일 들를게요. 민수가 다시 나섰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매일 와요? 그리고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밤에 집을 나가려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가서 막았어요. 여보, 밤에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나 집에 가야 한다고.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세더라고요. 저는 넘어질 뻔했어요. 여보. 다행히 남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고 냄비가 타고 있었어요. 여보, 가스불. 급히 불을 끄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끓이셨어요? 뭘 끓였지? 모르겠네.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화재가 날 뻔했어요.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불러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시설이 좋은 곳이 있어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아버지를 어떻게 남손에 맡겨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식으로는 엄마도 아버지도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 혼자라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영수가 애들이 뭐라고 하던 별말 없어요. 나 때문에 힘들지? 남편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함께 이겨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해, 영수가.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미안해 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현실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지에 실수를 하고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빨래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더 열심히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계속 깨어 있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푹 들어가고 뺨은 홀쭉해지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괜찮아. 괜찮긴요.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아버지 돌봐야 해.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아버지를 돌봐요? 그때 민수도 왔습니다. 형제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정말 좋은 요양병원 찾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 곳에 보내면 아버지가 더 빨리 나빠질 거야. 엄마, 지금도 충분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까지 쓰러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자식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4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 또다시 남편이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제가 막으니까 저를 밀쳤거든요. 누구세요? 왜 날 못 나가게 해요? 남편이 저를 모르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여보, 저 영숙이에요. 당신 아내요. 아내? 내 아내는 어디 갔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양병원.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47년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요양병원을 보러 다니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어디를 가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크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엄마, 여기는 어떠세요?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해 보이는데요. 미영이가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사실 어디도 마음에 들 리 없었어요. 남편을 보낼 곳을 찾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결국 민수와 미영이가 함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정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형 요양병원이었어요. 입원 날짜를 잡고 나서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여보,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어디? 병원이에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좀 나아질 때까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입원 전날 밤 남편의 짐을 챙기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까지, 세면도구, 약들. 47년 동안 함께 써온 것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일 어디 간다고 했지?
병원이요. 아, 맞다. 나 많이 아픈가? 괜찮아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입이 써졌어요. 입원 당일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네, 준비하세요. 남편은 차분히 준비했어요. 샤워도 하고, 깔끔하게 옷도 입고,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차로 마중 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영수가, 나 혼자 가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함께 갈게요. 고마워.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남편을 맡겨야 하나?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남편은 로비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네. 다른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보호자와 함께 걸어 다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 조금만요. 금방이에요. 집에 언제 갈 수 있어? 곧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른 세 분도 모두 치매 환자였어요. 한 분은 계속 중얼거리고 계시고 다른 분은 가만히 벽을 바라보고 계시고 남편의 침대를 정리해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이 남편이 남은 생을 보낼 곳이라니. 짐은 여기에 두시면 돼요. 필요한 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여기 밥이 맛있네. 남편이 평상시처럼 말했지만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응, 당신도 먹어. 식사 후 병실로 돌아와서 조금 더 함께 있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네,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아지면 집에 가요. 언제? 곧요.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자. 여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된 거였어요. 여보,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정말? 네, 매일 올게요. 남편이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영수가 나 버리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억지로 그의 손을 풀고 병실을 나왔을 때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영수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함께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같이 울었어요. 엄마, 잘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제가 편하려고 한 일일까?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47년 동안 함께 채웠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운 냄새도 났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매일 가겠다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매일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거나 과일을 깎아 가거나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저를 알아봤거든요. 영수가 왔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여기 음식은 짜. 당신이 해준 게 그리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여보, 저 영숙이에요. 당신 아내요. 아, 네. 죄송해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억이 돌아오곤 했어요. 아, 영수가. 미안해. 깜빡했네. 괜찮아요. 세 번째 달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영숙이에요. 당신과 결혼해서 47년을 함께 살았어요. 47년? 그렇게 오래?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둘 있어요. 민수하고 미영이요. 아이들이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남편에게는 모두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 말을 들어주려 했어요. 관심을 보였고요. 네 번째 달,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이분 누구예요?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분은 부인이세요. 매일 찾아오시잖아요. 부인? 제가 결혼했나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7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키운 아이들이, 함께 나눈 모든 기억이 남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제가 가까이 가려 하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자꾸 가까이 오려 해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 사람처럼 인사해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냥 친구예요. 어르신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남편은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47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들고 깨어났던 사이인데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간호사 양반 수고하오. 남편이 저를 간호사로 착각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분이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내가 언제부터 이런 예쁜 친구가 있었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쁘다고 해주니 기쁘면서도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5개월째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아, 네. 대답은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째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도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어르신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좀 더 크게 불러야 겨우 고개를 돌렸어요.
네, 저예요.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요. 아, 네. 그런 반응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어머니,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말도 점점 줄어들고 반응도 느려지실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7개월째 남편은 제 이름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어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숙이에요. 영숙. 여러 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깊은 곳에서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8개월째 남편의 몸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혼자서 식사하기 어려워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손은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가끔 제 손을 꼭 쥐곤 했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 벚꽃이 폈을 거예요. 남편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봤지만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47년 동안의 추억들을.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9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작은 딸 미영이와 사위, 그리고 두 손주까지.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승현이에요. 큰손자 승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승현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낯선 아이를 보듯 고개만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승현이, 할아버지가 늘 축구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승현이가 더 가까이 가서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승현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봐. 민수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중학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승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작은 손녀 소희가 다가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소희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소희예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인형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소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뿌리쳤어요. 누구야? 왜 내 손을 잡아? 소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래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미영이가 딸을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나아지면 기억하실 거예요? 미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 큰아들 민수. 남편은 민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인 것 같다는 듯이. 민수? 네, 민수예요. 기억나세요? 민수가. 누구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키우신 아들. 내가 아들이 있나?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키우신 민수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잘 모르겠네. 그때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47살 된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영이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영이에요. 아빠가 늘 예뻐해 주신 딸 미영이. 하지만 남편은 울고 있는 자식들을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 우나? 뭐가 슬프지? 가족들이 모두 울고 있는데 정작 남편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승현이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승현이라고요. 할아버지 손자. 하지만 남편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질러? 승현이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무서워해요.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버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우는 것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가 놀랄 수 있으니 조금 진정하시고. 우리는 복도로 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함께. 엄마, 정말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럼 아버지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민수가 말했을 때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어요. 47년 동안 함께 산 아내,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 귀여워했던 손주들. 이 모든 게 남편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야. 기억하는 병에 걸리셨어. 그럼 병원에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자식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면회 가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도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미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혹시라도. 엄마, 너무 힘드시잖아요. 매일 가시면서 상처만 받으시고. 자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매일 가서 남편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47년의 결혼 생활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가끔 찾아오는 낯선 여자일 뿐이고, 자식들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아픈 마음을 견딜 수 있을까?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야? 왜 자꾸 와? 나 혼자 있고 싶다고. 간병인이 급히 달려와서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싫어. 보기 싫어.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저를 거부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4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기 싫다는 말을 듣다니. 간호사가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 마음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면회를 쉬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면 불안해한다니까 가지 않는 게 남편을 위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복도 끝에서 남편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생기도 없었고요. 그때 간병인이 밥을 먹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입을 잘 벌리지 않아서 간병인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면 또 불안해할까봐.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복도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때로는 카페테리아에서. 남편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요즘 식사량도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있다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10개월째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혼자서는 앉아있기도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간병인이 말해주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입에 음식을 넣어줘도 삼키기를 힘들어 하신다고. 어머니, 한번 와서 보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도 몰라요. 간병인의 권유로 다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요. 매일 찾아왔던 사람이요. 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뼈만 만져졌습니다. 드실 거 가져왔어요. 죽을 끓여왔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안 고파.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힘을 내셔야죠.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였는데 삼키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약해져가는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후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인,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개인차가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정확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 전화 너머로 민수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엄마, 정말인가요? 의사가 그러더라. 지금 가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자식들도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와서 손을 잡고 말해도, 미영이가 와서 울면서 얘기해도 남편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밤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르신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와 미영이도 함께 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어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른 쪽 손을 잡고 불렀어요. 아빠. 미영이도 침대 옆에 앉아서. 우리는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 몰라서. 새벽 무렵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여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보, 저 영숙이에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아. 몇 년 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남편이 힘없이 웃었어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얼굴이 다 늙었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여보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럼 우리 함께 늙었구나.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미영이는 여기 있어요. 미영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딸. 예쁘게 컸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여보. 남편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네. 47년. 고마웠어. 저도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도 만날까? 만나요. 꼭 만나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습니다.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32분.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울었던 것 같고, 자식들도 울었던 것 같고, 장례식장에서의 3일도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 관 속의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47년의 결혼 생활, 마지막 2년간의 치매 투병.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기억해줬던 남편.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남편.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잔혹한 병이 남편의 기억을 모두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들이 제게 힘을 줘요.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치매는 환자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앓는 병이라는 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별이 다가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47년의 기억. 그중 마지막 2년은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믿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제가 47년의 결혼 생활과 치매라는 시련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